여러분, 오늘 내용은 냉전 이후 서유럽이 전쟁을 과거의 일로 규정하며 만들어온 안보 인식이 어떻게 현실과 어긋나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외교와 협력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었던 유럽은 방산을 축소했고 위기는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첨단전이 아닌 소모전으로 전개되며 재고와 생산력의 한계를 드러냈고 그 과정에서 쌓여있던 신뢰마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주제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여러분과 함께 차분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유럽은 전쟁을 과거로 만들어 버렸다고 믿었습니다. 냉전이 끝나자 독일과 프랑스는 방산을 줄였고 전차 공장은 민수 공장으로 바뀌었고 단약 라인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죠. 이제 유럽은 외교로 해결한다. 전쟁은 박물관에나 어울린다. 그리고 그 믿음은 시간이 갈수록 더 단단한 확신이 됐습니다. 문제는 그 확신이 너무 완벽했다는 겁니다. 완벽한 믿음은 현실을 지워버리거든요. 전쟁이 사라졌다고 믿는 순간 전쟁을 준비할 이유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방위는 비용이 되고 생산 라인은 비효율이 되며 재고는 불필요한 낭비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서유럽은 그렇게 평화의 시대를 조직했고 그 조직된 평화에 점점 더 취해갔습니다. 하지만 동유럽은 달랐습니다. 폴란드, 발트 3국, 체코, 루마니아 이 나라들의 전쟁은 결코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지도 위에서 러시아는 늘 옆에 있었고 역사 속에서 러시아는 늘 들어왔으니까요. 그들은 냉전이 끝났다고 해서 공포가 끝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냉전이 끝났기 때문에 더 불안했습니다. 누가 와서 지켜준다는 믿음이 희미해질수록 결국 자기 발밑만 남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유럽은 그 공포를 감정으로 취급했습니다. 과거 트라우마, 과장된 위협인식, 집단 히스테리, 어딘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어로 포장된 사실은 무시였습니다. 왜 아직도 냉전에 사로잡혀 있느냐는 말은 겉으로는 성숙함의 언어였지만 실제로는 너희는 아직 덜 배웠다는 경멸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경멸이 쌓일수록 불안은 더 깊어졌습니다. 서유럽의 회의실에서 동유럽의 불안은 하나의 데이터였습니다. 신뢰 부족, 불안지수 상승, 군비 확충 욕구, 그리고 그 데이터는 곧바로 다른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들은 결국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서유럽은 알고 있었거든요. 동유럽은 자체로 무기를 못 만든다. 미국은 멀다. 다른 대안은 없다. 그러니까 저 공포는 관리만 하면 된다. 여기서부터 공포는 시장이 됩니다. 불안이 커질수록 계약은 커지고 납기는 길어지고 가격은 올라갑니다. 공급이 제한적이면 협상력은 올라가니까요. 서유럽은 그걸 아주 냉정하게 계산했습니다. 급한 쪽이 불리하다. 우리는 천천히 생산해도 된다. 품질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 듣기엔 그럴싸하지만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동유럽이 급하다는 사실을 이용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용은 연대라는 단어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그 계산은 더 강해졌습니다. 동유럽은 밤마다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인가? 그들은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자신들의 국경이 바로 다음 차례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 빠른 무기, 더 많은 탄약, 더 확실한 억제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서유럽은 다르게 봤습니다. 이 전쟁을 질서 재편의 기회로 봤죠. 동유럽을 더 단단히 시스템 안에 묶어두는 기회, 장기 계약으로 시장을 잠그는 기회, 그리고 그 시스템의 중심은 늘 베를린과 파리였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중심은 더 단단해지고 주변은 더 의존하게 된다는 계산. 그 계산은 너무 오래 성공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한마디가 나옵니다. 지금 무기 내놓아라. 보충은 5년 뒤에 해주겠다. 이 말은 단순한 납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동유럽이 들은 건 이런 뜻이었죠. 너희 안전은 지금이 아니라 우리 일정에 맞춰라. 너희 공포는 이해하지만 선택지는 우리가 정한다. 너희 창고를 비우고 우리는 시간을 벌겠다. 그리고 그 순간 신뢰가 부서집니다. 동유럽은 깨닫습니다. 서유럽은 우리를 동료로 보지 않는다. 우리의 절박함을 가격으로 바꿔 계산한다. 우리의 공포를 관리해야 할 변수로 취급한다. 우리는 보호받는 게 아니라 통제당하고 있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반전이 시작됩니다. 동유럽은 단순히 더 싼 무기를 찾기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관계를 바꾸고 싶었던 겁니다. 무기를 사더라도 다시는 무장해제당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5년 뒤 같은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그때 전쟁의 현실이 서유럽의 또 다른 약점을 드러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생각했죠. 21세기의 전쟁은 드론과 미사일, 위성과 사이버 공격으로 끝날 거라고. 정밀 타격 몇 번이면 전쟁은 짧고 빠르게 마무리될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첨단전이 아니라 철저한 소모전이었습니다. 하루에 수만 발의 포탄이 사라졌고 전차와 장갑차는 도로 위에서 불타 없어졌습니다. 드론은 하늘을 날았지만 전쟁을 결정한 건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느냐, 얼마나 빨리 보충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였습니다. 전쟁은 기술로 시작됐지만 결국 물량과 보급, 생산력이 승부를 갈랐습니다. 이 지점에서 서유럽의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은 오랫동안 전쟁을 과거의 사건으로 취급해왔습니다. 냉전이 끝난 이후 방산 공장은 축소됐고 전차와 자주포 생산 라인은 느려졌으며 탄약 재고는 최소 수준만 유지되었습니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대규모 전쟁은 다시 오지 않는다. 필요하면 생산을 늘리면 된다. 하지만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전으로 접어들자 서유럽의 현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줄 수 있는 전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자주포는 있었지만 포탄이 부족했습니다. 공장은 있었지만 다시 돌리는데 최소 2년이 필요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나온 말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제공할 수 있는 장비는 제한적이다. 재고가 거의 소진됐다. 생산 확대는 쉽지 않다. 전쟁은 이미 진행 중이었는데 서유럽의 무기는 아직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반면 전장에서는 매일 숫자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전차 수십 대, 장갑차 수십 대가 하루 만에 사라졌고 그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면 전선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무기라도 없으면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잔혹하게 가르쳐줬습니다. 전쟁은 결국 재고 싸움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얼마나 정밀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공급할 수 있는가, 얼마나 빠르게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핵심이었습니다. 서유럽은 이 싸움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소량 생산, 고성능, 장기 납기를 전제로 한 시스템을 구축해왔습니다. 평화 시기에는 효율적인 방식이었죠. 하지만 전쟁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탄약이 떨어지면 전차는 고철이 됩니다. 포탄이 없으면 자주포는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채우는데 몇 년이 걸린다면 그 사이 전쟁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체감한 건 동유럽이었습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를 보며 계산했습니다. 저 정도 속도로 장비가 소모된다면 우리는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까? 그 질문 앞에서 서유럽의 대답은 불충분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천천히 보충하겠다. 품질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전쟁은 천천히 오지 않습니다. 위기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모전에서는 느린 생산이 곧 패배를 의미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하나의 착각을 무너뜨렸습니다. 첨단 기술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 전쟁은 여전히 공장과 창고, 라인과 물류, 그리고 숫자의 싸움이라는 현실 말입니다. 서유럽은 이 전쟁을 통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줄여온 건 비용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힘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이 깨달음은 유럽 안보 질서 전체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소모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분명해졌습니다. 다음 전쟁이 온다면 누가 더 많은 무기를 가졌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진짜 승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 순간은 전쟁터가 아니라 회의실에서 찾아왔습니다. 총성이 아니라 한 문장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지금 무기를 내놓아라. 보충은 5년 뒤에 해주겠다. 이 말은 단순한 행정적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납기 일정에 대한 기술적 언급도 아니었죠. 동유럽이 들은 건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들었습니다. 너희 안전은 지금 문제가 아니다. 우리 일정이 더 중요하다. 위험은 너희가 떠안고 시간은 우리가 번다. 동유럽의 신뢰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동유럽은 매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전차는 하루에 몇 대씩 사라지고 포탄은 몇 주면 바닥이 나며 전쟁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국경을 넘어올 수 있다는 현실 말입니다. 그들에게 안보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문제였죠. 그런데 서유럽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 전쟁을 관리 가능한 위기로 봤습니다. 동유럽이 가진 구소련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그 대가로 서방의 최신 무기를 나중에 보충해주는 방식. 겉으로 보면 연대였고 합리적인 분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 나중이 5년이라는 점이었죠. 동유럽 입장에서 5년은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5년은 공백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시간, 무장 해제된 채로 버텨야 하는 시간, 러시아가 움직이면 그대로 끝날 수도 있는 시간 말입니다. 회의실에서 동유럽 대표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 5년 동안 우리가 공격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우리는 무엇으로 막아야 합니까? 서유럽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나토가 있다. 집단 방위가 작동한다. 설마 공격하겠는가? 하지만 동유럽은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조약이 아니라 시간 싸움이라는 걸요. 나토군이 도착하기 전에 끝나는 전쟁도 있다는 걸 역사가 이미 여러 번 보여줬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제안은 동유럽에게 지원이 아니라 요구로 들렸습니다. 연대가 아니라 일방 통보로 들렸죠. 우리 창고를 비워라. 대신 5년 뒤에 채워주겠다. 이 말은 사실상 이렇게 들렸습니다. 너희는 지금 위험해져도 감수해라. 그 리스크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다. 그 순간 동유럽은 깨달았습니다. 서유럽은 우리를 동맹으로 보지 않는다는 걸요. 우리의 공포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관리해야 할 변수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요. 신뢰는 숫자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너질 때는 아주 단순합니다. 상대가 나를 같은 편이 아니라 조정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걸 느끼는 순간 신뢰는 끝납니다. 5년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치명적이었습니다. 그건 납기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사람에게 5년 뒤에 해결해 주겠다는 말은 사실상 아무것도 해주지 않겠다는 말과 같았습니다. 동유럽은 그날 이후 질문을 바꿨습니다. 서유럽이 우리를 지켜줄까 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방법은 없을까로 말입니다. 이 변화는 조용했지만 결정적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뒤에서는 다른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당장 줄 수 있는 무기는 어디에 있는가? 전쟁이 나면 바로 채워줄 수 있는 파트너는 누구인가? 우리를 기다리게 하지 않는 쪽은 어디인가? 동유럽은 더 이상 말만 듣지 않았습니다. 납기표를 받고 생산 능력을 받고 무엇보다 태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서유럽은 우리에게 시간을 요구했고 우리는 지금이 필요했다는 사실을요. 신뢰는 그렇게 깨졌습니다. 배신의 선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공식적인 갈등이 터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 문장, 보충은 5년 뒤. 그 말 한마디가 수십 년 쌓아온 유럽의 연대 서사를 무너뜨렸고 동유럽으로 하여금 다른 선택을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야기의 주인공은 더 이상 서유럽이 아니게 됩니다. 동유럽이 원한 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전차도, 더 최신형 장비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진짜로 원했던 건 세 가지였습니다.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납기, 스스로 버틸 수 있는 자립, 그리고 믿을 수 있는 파트너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며 동유럽은 하나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전쟁은 계획대로 오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위기는 늘 지금 당장 닥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5년 뒤에 받을 무기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오늘 밤에도 필요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유럽의 질문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무기인가가 아니라 언제 받을 수 있는가? 얼마나 오래 계속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는가? 였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서유럽의 답은 늘 부족했습니다. 납기는 길었고 생산은 느렸으며 기술 이전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판매했지 안보를 공유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한국이 등장합니다. 한국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먼저 말한 건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가격표도 아니었죠. 한국이 가장 먼저 내놓은 건 일정표였습니다.
지금 바로 인도 시작. 연 단위가 아니라 분기 단위 납기. 전쟁이 길어져도 계속 공급 가능. 이건 동유럽에게 결정적인 메시지였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속도를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차 한 대의 성능보다 전차가 끊기지 않고 들어오는 흐름이 더 중요하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차이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한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만들어서 팔지 않겠다. 당신들 땅에서 당신들 손으로 만들 수 있게 하겠다. 이건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동유럽이 가장 두려워하던 상황, 다시 무장해제되는 미래를 끊어내는 제안이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져도, 정치 상황이 바뀌어도, 외교 관계가 흔들려도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었죠. 동유럽은 이 말을 듣고 계산을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거래가 아니다. 이건 구조를 바꾸는 제안이다. 무기를 사는 나라에서 무기를 만드는 나라로, 늘 공급을 기다리는 쪽에서 스스로 준비하는 쪽으로, 그리고 마지막 조각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뢰였습니다. 한국은 동유럽을 관리해야 할 불안 요소로 보지 않았습니다. 협상에서 쥐어짜야 할 약자로 보지도 않았죠. 그들을 같이 서야 할 파트너로 대했습니다. 지금 위험하다는 걸 안다. 그래서 기다리게 하지 않겠다. 우리도 같이 책임지겠다. 이 태도는 숫자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동유럽이 원한 건 완벽한 무기가 아니라 자신들의 공포를 이해해주는 상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유럽은 선택했습니다. 한국을 선택한 게 아니라 이 패키지를 선택한 겁니다. 즉시 납기, 전쟁의 속도를 이해한 공급,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통한 자립, 그리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신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제시된 순간 비교는 끝났습니다. 동유럽은 더 이상 누가 더 강한 무기를 파는가를 묻지 않았습니다. 누가 우리를 전쟁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 만들어주는가를 물었고 그 질문에 답한 쪽이 한국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단기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안보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꾸는 결정이었죠. 동유럽은 이제 기다리는 지역이 아니라 준비하는 지역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한국은 무기를 판 나라가 아니라 같이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준 나라로 기억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오면 마지막 장면은 분명해집니다. 한국은 시장 점유율을 뺏은 게 아니었습니다. 계약 몇 건을 따낸 것도, 기존 업체를 밀어낸 것도 본질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바꾼 건 서유럽이 오랫동안 독점해 오던 게임의 룰, 즉 통제 모델 그 자체였습니다. 서유럽의 방산 모델은 명확했습니다. 무기는 우리가 만든다. 기술은 우리가 쥔다. 생산은 우리가 통제한다. 그리고 고객은 기다린다. 이 구조에서 안보는 공유되는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관리되는 대상이었고 조절 가능한 변수였으며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카드였습니다. 동유럽의 불안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위험이 커질수록 협상력은 공급자에게 모였고 납기는 길어졌으며 선택지는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서유럽이 수십 년간 유지해온 안정적인 룰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룰에 들어가서 잘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격 경쟁으로 이기려 하지도 않았고 기술 우위를 과시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은 아예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무기를 받는 쪽은 항상 기다리는 입장이어야 하는가? 이 질문 하나가 게임을 뒤집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통제 수단이 아니라 능력 이전의 매개로 보았습니다. 팔고 끝나는 상품이 아니라 함께 굴리는 시스템으로 제안했습니다. 즉시 납기, 대량 생산, 그리고 현지 생산. 이 세 가지는 단순한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서유럽의 통제 모델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우리가 쥐고 흔들지 않겠다. 너희도 만들 수 있게 하겠다. 너희 손에 생산 능력을 넘기겠다. 이 말은 공급자의 입장에서 보면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기술을 넘기면 통제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유럽은 절대 하지 않았던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유럽의 입장에서 이 제안은 완전히 다르게 들렸습니다. 우리를 의존하게 만들지 않겠다는 뜻, 위기가 와도 끊어버리지 않겠다는 약속, 정치 상황이 바뀌어도 우리를 무장해제시키지 않겠다는 선언. 동유럽이 반응한 건 무기의 성능이 아니라 이 태도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관계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아니라 통제자와 종속자가 아니라 파트너와 파트너로 말입니다. 한국은 시장을 빼앗은 게 아닙니다. 기존 시장의 규칙을 작동불능으로 만든 겁니다.
서유럽의 모델은 우리가 줄 때까지 기다려라였고 한국의 모델은 같이 만들고 같이 버티자였습니다. 동유럽은 이 차이를 즉시 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안보는 계약서에 적힌 조건이 아니라 하루하루 버텨야 하는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유럽은 서유럽을 떠난 게 아닙니다. 서유럽의 룰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룰이 들어왔습니다. 통제 대신 자립, 지연 대신 즉시성, 의존 대신 생산. 이 룰은 단순히 방산 시장의 룰이 아닙니다. 안보를 대하는 방식, 동맹을 설계하는 사고방식, 그리고 힘을 나누는 방법까지 바꾸는 룰입니다. 한국은 이 변화를 말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와 공장, 그리고 실제 납기로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누가 더 많이 팔았는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판을 바꿨는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유럽이 진짜로 고민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새로운 룰에 적응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통제 모델에 끝까지 매달릴 것인가?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보내주세요. 내용을 참고하고 정보를 찾아서 다음 영상에 함께 의견 나누겠습니다.